네, 5월 2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70명을 넘은 건 근 2달 만이죠. 쿠팡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82명까지 늘었고 가족 전파로 중학생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물류센터의 작업장, 또 모자, 신발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고반장, 좀 들어와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중대본 1차장이죠. 네. 조금 전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죠.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긴급 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전했는데요. 네. 정부는 현재 상황을 이 수도권 재확산의 고비로 보고 앞으로 6월 14일, 그러니까 2주 동안은 네. 외출,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얘기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좀 자세히 해보고. 그나저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했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일단 맨 처음에는 날씨를 주제로 환담도 하고요.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오찬 자체도 원래 1시간 10분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훌쩍 넘겨서 예정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회동 결과도 발표한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요. 홍콩 보안법 있잖아요. 네.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가 됐는데 찬성이 2,878표, 반대가 한 표더라고요. 네, 미중 간의 갈등 커질 분위기입니다. 오늘 뉴스가 많아요. 예. 네, 빨리 갑시다. 예. 네, 갑시다. 네, 첫 번째 발제는 지금 고 반장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오후 4시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의 대국민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고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지금이 수도권 집단 감염이 확산되느냐 마느냐에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게 지금 이제 박능우 장관의 지금 분석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4일까지 2주간 이제 외출, 모임, 행사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를 둬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재택근무제를 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바로 뒤따를 걸로 판단이 됩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도요. 6월 14일까지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인 등교 개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교 수업은 당분간 계속하겠다라는 뜻은 밝혔지만은 만약에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하면은 등교 수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주 내에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마 2주 후에 다시 등교 개학 문제를 또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이따 신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고 반장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죠. 조금 전에 이제 고 반장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통합당 그리고 잠시 후에는 청와대에서 오늘 오찬 회동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오늘 회동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동은 3무 회동이었는데요. 3가지가 없었습니다. 자, 먼저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배석자가 없었고요. 사전 조율 의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언도 생략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건데요. 회동 결과를 잠시 후에 청와대와 여야가 각각 발표를 하는데 내용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동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모저모 중계해드리겠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청와대 여민관 앞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 등과 담소를 나누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여민관은 이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건물입니다. 오늘 회동 장소인 상춘제와는 청와대 잔디밭 녹지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도착한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다리던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자, 발열 체크도 지금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녹전을 가로질러서 이제 상춘제로 갑니다. 자, 그리고 상춘제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도착하는 모습,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악수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 회동은 별도의 공개 모두 발언이 없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진 찍고 바로 상춘제로 들어가는 세 사람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의 과거 회동 어땠는지 그때 그 모습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도 과거 비슷한 사례를 다시 살펴보는 정규 코너로 활용할 생각인데요. 아직 이름도 안 붙였습니다. 뭐 저런 것이었나요? 뭐 조우머? 아무튼 뭐 그런 거 말고 괜찮은 이름 댓글로 추천도 받겠습니다. 자,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열흘도 안 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그때 주호영 의원은 바른정당 원내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또 출입할 때 뭐 기표도 달고 출근도 달고 뭐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뭐 아는 사이니까 굳이 뭐 들어볼 것 같아서 편하게 이렇게 모시고 괜히 쓸데없는 그런 뭐 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거를 없애줬으니까 훨씬 편해지네요. 대통령께서 미리 여야정 정책 협의체를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방향은 바로 잡았다고 적극 찬동을 하는데 다만 이 야당의 입지가 없어질까 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침 오늘 회동에서 당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과거 만남을 화제에 올렸습니다. 자, 과거 회동 이야기를 잠깐 더 해보자면 역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대부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라도 굳이 대통령과 밥 먹으면서 또는 차 마시면서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민주당이 승리한 2016년 총선 직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야 원내 지도부와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먼저 국문과로 왔습니다. 예, 정치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국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저 노래 왜 갈무리라는 노래 되게 애창곡 방금 잘하겠습니다. 갈무리를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보죠.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 근데 유재석 씨도 비슷하게 생기셨나요? 유재석 씨가 참 진행을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고 인기도 좋은데 정책 요즘에 풀어가는 것도 이렇게 좀 잘 매끄럽게. 자, 또 이렇게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요. 만나서 이 국회에서 쌓였던 서운함을 다시 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데 서보십시오. 바른데 서세요.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도 좀 아까 제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짜 국회 자주 와서 뭐 괴롭힐 사람 없으니까. 저는 저 대표님이 뭐 화내기는 화내고 또 확실하게 또 도와주기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그런데 진짜 보고 싶더라고. 자, 오늘 회동 소식 그리고 그 밖의 국회 소식은요.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 회동 여야정 협치 신호탄. 네,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끝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일단 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신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일단 조금 전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밖에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지금 취재를 했잖아요. 지금 막 브리핑이 조금 전에 이제 끝났으니까 더 상세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주호영 의원은 이제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제 브리핑, 그러니까 오늘 회동 네. 내용을 이제 브리핑한 거고요. 민주당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민주당도 하고 네, 있어요. 비공개로 지금 진행 중이어서 조금 네. 이따가 현장에 있는 취재 네. 기자한테 통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을 했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화답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했고요. 좀 상생과 협치와 관련된 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청와대가 상생 협치를 하면 이 야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뭐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현안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뭐 안보나 외교, 탈원전 그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통령에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하겠다. 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제 일하는 국회가 자칫 졸속 입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우려의 뜻을 전했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동안 줄곧 얘기했던 건데 이 법사위 자구심사와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네. 이 위헌 법률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라는 점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자구심사를 통해서 네. 이제 그 법률이 위헌적인지 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뭐 법사위는 기능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한 걸로 보이고 네. 또 지금 정부에서는 3차 추경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3차 추경 이후에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정부가 좀 소상히 국민들한테 좀 전달해야 한다라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여야 원구성 협상 뭐 다양한 주제를 놓고 아마 얘기가 오갔던 것 같고요. 그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뭐 조금 전에 보니까 발표 내용 중에 아직 들어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나저나 고 반장. 네. 나 진짜 아까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 코너 다음 주에 선보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 아까 잠깐 무슨 코너 나온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게 투트랙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구상 중인 코너가 하나 있고요. 비웃잖아요, 옆에서. 비웃을 네.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자, 어.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는 코너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음. 괜찮으면 제가 네. 이거 당장 정규 코너로 활용을 하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방금도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랑 지금 다른 거 보고 있어요. 같은 이렇게 거 좀 같은데? 다르죠? 네. 정리님이 곧대 네. 고사람 뭐 이런 제목으로 하면 아, 어떻겠느냐. 그래요? 네. 또 DDONG님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뭐 이런 네. 거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오찬 회동 이야기 조금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뭐 청와대 브리핑을 들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상춘제로 들어가기 전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봤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제 뭐 시간 순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 보죠. 조 반장. 네, 먼저 상춘제 앞에서 도착한 두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악수로 서로 인사를 나눈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날씨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자 문 대통령은 네, 반짝반짝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대화도 날씨만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김태년 원내대표가 잘해주시면 술술 넘어가고 만약에 다 가져간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다 맡겠다고 한 발언을 염두에 두고 뼈 있는 농담을 한 건데요. 문 대통령이 빨리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덜 부담이시겠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상춘제 앞에서 두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에 오찬 회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오찬 회동은 별도의 모두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격이 없는 대화를 위해서 배석자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만 함께 자리했다고 합니다. 오찬에는 화합을 상징하는 계절 채소 비빔밥, 한우 양념갈비, 해송 잣죽, 능이버섯 잡채, 어만두, 민어 맑은탕 등의 한식이 제공됐다고 합니다. 당초 오찬은 1시간가량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찬 후에는 30분가량 청와대 경내 산책도 함께 했습니다. 다 합치면 150여 분 정도 회동이 진행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정 시간보다 2배 이상으로 진행이 됐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 등 비교섭 단체 야당을 제외하고요. 최 반장. 그러니까 두 당만 만난 건 처음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여야 원내 지도부들과 만날 때마다 이 거대 양당 외에도 이 비교섭단체 정당도 함께 초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민주당과 통합당만 초청을 한 건데요.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성을 갖는 두 분의 원내대표를 초청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소식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그러니까 통합 작업이 오늘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미래통합당의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통과한 이 통합당과 한국당 간의 합당 작업이 오늘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당 지도부 등이 참석해서 합당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함께 구호도 외쳤습니다. 합의 잘 맞았는지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함께.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을 일으켜 세웁시다. 함께. 네, 첫 번째는 좀 손이 좀 안 맞네요. 살짝 한 사람은 어설픈- 들어올리고 한 사람은 내리고 네, 뭐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호도 조금 이게 엉키고. 네, 네. 이 두 당의 합당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미래한국당은 짧은 역사를 네. 뒤로하고 이제 사라지게 됐고요. 자, 이제 미래통합당 의석은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 19석을 포함해서 103석이 됐습니다. 오늘 선포식 자리에서 원유철 한국당 대표 다시 한번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원 대표는 원죄가 있고 절대 의석을 갖춘 민주당이 결자 해지의 자세로 누더기 선거 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원유철 한국당 대표가 사실 뭐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아까 보니까 아주 활짝 웃고 있는데 그동안 합당 작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를 본인이 오늘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 반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언급했다면서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이 선포식 직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미래한국당의 X파일을 해체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제목부터가 좀 의미심장한데, 자, 원유철 대표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전국 정당으로 발전하고 또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합당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 한국당의 정치적 자산을 잘 살펴보라고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원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과 오찬을 했는데, 자,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이 통합당이 호남 지역에서 취약한데 이제 미래한국당이 진정성 있게 호남으로 다가서는 역할을 당분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원유철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채 김종인 비대위의 출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원유철 대표가 합당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갖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원유철 대표는 또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미래만 걱정했지 흔히 말하는 꼼수,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자리나 국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교섭단체 구성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본인이 그 점을 또 강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국회에서요, 신 반장, 개원 기념식이 열렸다면서요? 네, 오늘 국회 중앙홀에서요. 제72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내일 퇴임을 앞둔 문희상 의장은 마지막까지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36.5%가 국민 통합을, 34.1%가 협치와 민생에 힘쓰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협치 시스템이 작동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뭐 청와대에서 아직은 뭐 브리핑이 진행은 되고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제 곧 아마 저희가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따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 회동 여야정 협치 신호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죠. 그 전에는 해명이든 반박이든 입장을 내놓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부정 의혹과 함께 8년 전 총선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총선 출마를 만류했다는 데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30년입니다. 자, 위안부 피해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운동가로서 이용수, 윤미향 두 사람이 함께 해온 시간 말입니다. 자, 강산이 3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이 흘렀죠.
그만큼 위안부 문제가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 시간을 윤 당선인에게 이용당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를 마치 도구처럼 사용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 세월을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니듯 두 사람 간 좀 진솔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요. 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체 왜 이런 비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사실 부부도 30년을 같이 살면 각종 애증이 깔리게 되는데 30년간 얽힌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들처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라든지 좀 더 세계에 알려야 될 이야기를 반영해야 될 활동가의 관점에서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배경엔 이용수 할머니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지 말라라고 말렸던 윤미향 당선인이 정작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이 되자 할머니가 배신감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여권 관계자들은 당시 이용수 할머니의 출마를 만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보다 젊었다면 국회에 진출하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 연세가 80을 넘으셨던 나이인데 이제 그런 국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라도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2012년 당시 이용수 할머니 84이었습니다. 뭐 고령이다 보니까 원활한 활동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는 또 안 됩니다. 자, 한번 보면요. 당장 21대 국회 최고령인 민주당 김진표, 통합당 홍문표 의원 72입니다. 자, 20대 국회에서는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인 전 의원이 75 최고령으로 당선이 됐었고 강길구 박지원 의원이 73이었습니다. 자, 뭐 그래도 80이 넘는 의원은 없지 않냐라고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당시 초선 의원이 된 문창모 의원 84이었습니다. 또 재임 기간 중에는 세계 최고령 국회의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창모 의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자, 이 설명을 들으면 무릎을 탁 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좀 옛날 얘기니까요. 제가 복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복국장의 라떼는 마리아인데요. 네. 자, 복국장, 저는 좀 어려서 자,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문창모 의원이 누구죠? 네, 저것도 신규 코너예요. 라떼는 마리아도. 자, 뭐 반장들도 아마 기억할 텐데 다정의 가족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학창 시절에 매년 연말 크리스마스 씰 샀던 기억들 있죠? 네, 뭐 크리스마스 카드에 붙였던 거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네. 조 반장도 기억하는군요. 네. 그 씰이요. 결핵 퇴치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발행된 거는 알죠? 조 반장도? 저는 알죠. 뭐 조 반장은 몰라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왜 조 반장을 자꾸 갖고 그래요? 조 반장이 나이가 더 많지 않아요? 이상하네. 네. 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1907년생인데 이분이 일제 강점기 때는요 학생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시기도 합니다. 네, 역시 이상복 국장의 설명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종종 이 라떼는 말이야 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 문창모 의원은요 14대 국회 때 초선이었지만 이 최연장자여서 국회의장을 뽑는 첫 국회 본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긴 했지만 국회의장을 또 지내기도 한 겁니다. 육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의장으로 주재했던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당선이 꼭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시거기 때문에 혹 불법이거나 혹 규례거나 또는 여러분의 생각과 어긋남이 있다 그러더라도 그 시골 누리는 그럴 줄 알았지 하는 그런 한때의 생각으로 용서해 주면서 자, 제가 뭐 이용수 할머니 연세가 너무 많아서 국회의원을 말렸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30년 전 국회 얘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됐는데요. 자, 아무튼 윤미향 당선인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뭐 오늘이나 내일쯤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불거진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윤 당선인을 공천을 한 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자, 윤 당선인은 합당 전 시민당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시민당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의연을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뭐 이 정의연에서 비례 후보를 낸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랬을 적에 그럼 어느 분이 가장 대표적일까? 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건 역시 누구도 이론 없이 윤미향 씨다. 공심위가 사실 지금도 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내용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그래서 윤미향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검사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이틀 뒤면 윤 당선인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 선배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선출직 공직자가 간직해야 할 가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침묵이 길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해명할 건 또 해명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면서 방금 들으신 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어모 속 윤미향 내일 중 입장 표명할 듯입니다. 네, 최종혁 관장이 발제하는 동안에 이제 청와대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에 관한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잠깐 좀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면서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행보를 평가하면서 주 원내대표와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서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 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전국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 해왔다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코로나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면서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 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강민석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를 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요.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요. 21대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을 신속히 좀 처리해달라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 있잖아요, 공수처. 공수처가 7월 출범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그 예전 얘기를 하면서 특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옆에 있던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한번 검토해봐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안부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에서 나중에 뭐 서면으로 답변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 강민석 대변인의 설명 그리고 뭐 추가로 또 청와대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뭐 오늘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5시 35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오늘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틀 뒤면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봤을 때는 내일쯤 입장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치권의 일단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특히 검찰은요, 오늘 정의기억연대 회계 담당자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다. 자, 이틀 전인 26일에도 불러서 4시간가량 조사를 했는데요. 자, 정 의원과 정대협의 활동 내역, 또 회계 관리 방식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도 별도의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면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 사무실과 쉼터 등 3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자료 분석 작업 등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소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윤미향 당선인이요, 당장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신 반장?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이틀 뒤인 30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갖게 됩니다. 헌법 제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불체포 특권은 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보장을 받는 권리입니다. 자, 그럼 21대 첫 국회 언제 열리느냐? 자, 국회법에 따르면요, 국회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 7일에 소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 법을 지킨다면 6월 5일에 첫 임시회가 소집이 되고 이때부터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5일 이후에라도 회기가 열리지 않는다면 뭐 특권에 해당되지가 않고요. 회기 중이라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체포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스스로 출석을 한다면 이런 뭐 체포영장 자체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이죠. 그동안 청와대는 윤미향 당선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요,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왔잖아요. 근데 오늘 뭐 특정 언론 보도 뭐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는데 뭐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요. 정 의원의 핵심 간부의 남편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 의원의 회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경희 사무총장은 현재 윤미향 당선인 등과 함께 시민단체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한 사무총장의 남편이 바로 정구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입니다. 정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국내 언론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언론, 정확히 말해서 조선일보에서 정 의원 사태의 불씨가 청와대로 옮겨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청와대는 허위 보도라는 거고요. 당사자도 이번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말씀한 그 정구철 비서관이 직접 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윤미향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 4월 이미 사의를 표명을 했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든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허망한 시도가 치근하고 애처로울 뿐이다. 이 언론이 주장했던 이 사전 차단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이 정 비서관을 영입을 했던 윤두한 국민소통 수석에 따르면요, 이 올 4월까지만 원래 근무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영입을 했다. 삼고철에 그때 영입을 했다면서 사직 시기가 좀 늦어진 거는 아시겠지만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비서관 지금 일괄 인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늦춰진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윤도한 수석이요, 조선일보를 아주 뭐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조금 더 보면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는 일부러 악의적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그 예전 보도 몇 가지를 또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18일에는 그 군 장성 진급 신고식을 연기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행사를 취소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했고요. 그것도 이제 조선일보식 허위 보도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난 4일에는 4.15 총선의 사전 투표가 조작건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해볼 텐데 뭐 그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고, 아무튼 시중 정보지에나 등장할 법한 내용이
종합일간지에 보도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이렇게 윤수석이 얘기를 했고 조선일보의 이런 허위 보도는 정말 일일이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다. 이렇게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요. 이용수 할머니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JTBC와의 인터뷰가 있었고 오늘도 특정 언론과 또 인터뷰를 했죠, 고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인 일단 이 김어준 씨의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누군가가 이 왜곡된 정보를 그 누군가가 이제 할머니께 드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할머니의 주장이 이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입장과 비슷하다 이런 소위 배우설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우선 기자회견문은 자신이 쓴 초안을 수양딸이 옮겨 적어준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것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그러면 저를 치매라고 했는데 치매된 할머니를 끌고 다니지 그거 몰고 다녔어요? 그렇게 치매된 할머니를 끌고 다니면서 이용했는 거 분명히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누구도 하나 거둔 사람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선 위안부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하루아침에 배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진 회계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은 1차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당은 그 이후에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꺼내놓은 그런 상황이고, 정의당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비판 쪽에 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윤 당선인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김종철 대변인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윤 당선인이 국민 앞에 솔직한 소명을 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개원을 앞둔 당선자로서의 도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신중농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당사자는 물러서 있고 주변 인물들이 사퇴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는 등 변죽을 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 문제제기가 증폭되면 친민주당 인사들과 적극적 지지자들의 비판적 여론에 대대적인 역공을 시작합니다. 조사 당국이나 수당과에서 별일 없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문제가 드러나면 뒤로 물러서 있던 당대표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해서 중대 결단한다는 식으로 최종 사과하거나 사퇴시킵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전형적인 유태이탈 습관으로 그 책임을 모면해 왔습니다. 네, 지금 정의기억연대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나눔의 집 관련 논란도 있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동안 이 부분도 많이 다뤄봤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나눔의 집 관련해서요.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면서요. 네, 이용수 할머니가 이 나눔의 집의 후원금이 충분했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인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할머니들 무섭죠. 살아 돌아가면 겨우 병원에나 들고 가고 하지 안 사다 주는 걸 봤습니다. 항상 먹을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를 도와놓고 주는데 그게 전부 다 너희 거가? 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나눔의 집의 운영자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나눔의 집 측은 이 할머니가 후원금 문제를 지적한 기억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나눔의 집 법인이사인 한 스님이 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할머니들이 있어야 지자체가 보조금을 준다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받은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평화인권센터를 짓기 위한 땅을 사는 데 써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자, 실제 나눔의 집은 수년간 경기 광주시 퇴촌면 일대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후원금이 70억 원 넘게 쌓여 있지만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쓰이지 않았다는 내부 직원의 고발도 제기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기도 광주시가 조사에 나섰고요. 나눔의 집에 주의를 통보했고, 최 반장, 국가인권위도 조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할머니들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이 직접 나눔의 집을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나눔의 집 이 내부 고발 직원들은 이 안신관 소장과 이 법인 이사회가 이 할머니의 사비로 의료비를 쓰게 한다거나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할머니들의 사진을 안 소장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이 할머니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고요. 또 노인 주거 복지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이 결핵 검진 등 이 건강 진단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법인은 말씀드린 이 시설 책임자인 안신권 소장을 교체하기로 하고요. 징계도 논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검찰이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그 측근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간단히 좀 속보로 전했는데 구속 심사가 오늘 열렸다면서요? 네, 검찰은 이 송 시장의 선대본부장이었던 이 김모 씨가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8년 지방선거 전에 2천만 원, 지난달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의 측근인 김 씨에게 사전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송 시장 측은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지난달 건네진 3천만 원에 대해서는 김 씨가 돈을 빌린 것이다. 즉 개인 채무일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가요. 윤미향 당선인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조금 전에 했고요. 아마도 내일쯤 윤미향 당선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와대에서 오늘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오찬 회동에 대해서요. 이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하고 또 청와대 브리핑을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브리핑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좀 읽어봤어요. 빠른 시간에 읽어봤는데 아까 얘기 안 한 것만 좀 얘기하면요. 일단 여야정 협의체가 이제 상설화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 딱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 여야정 협의체를 뭐 계속 운영하자 이렇게는 얘기는 안 됐고요. 자주 만나서 소통하자라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도 어제 그런 얘기 했었고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에 따르면 사면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위안부 관련 발언을 했다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의 설명은 윤미향 당선인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경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또 지급하는 것이냐 뭐 이런 또 질문도 있었는데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하나 눈에 띄던데 뭐요? 아주 화기애애한 제가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좀,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우리를 위해서 대통령이 시간을 많이 비워두는 네. 것 같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네. 뭐 앞으로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도 제때 처리를 해주면 네. 업어주겠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업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국장도 네. 저희 일 잘하면 네. 가끔씩 한번 업어주시면 저는 업을 수 좋을 것 있어요. 같아서 기대도 되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전 내각권을 수령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뭐 그런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시간 없는데. 네. 네, 좋아요. 자, 발제 지금 누구 발제였죠? 누구 발제였어요 지금? 최종혁 반장. 최종 발제였죠. 네.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틀 뒤면 국회의원 윤미향 내일 입장 밝히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버이 시작할 때 제가 속보를 얘기했지만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79명이 늘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기준이 된 하루 50명을 훌쩍 넘긴 숫자죠.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도 닷새 만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28일 0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신규 확진자가 총 79명 발생해서 경기도 부천시의 쿠팡 물류센터 전날과 대비해서 46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오늘 11시 기준으로 총 8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 이틀 급증했습니다. 하루 새 79명, 쿠팡 관련은 46명이 추가돼서 누적 82명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제시한 목표인 일일 신규 환자 50명을 넘어선 건 4월 8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중에 대다수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집단 감염이 주 원인입니다. 4,000명 전수검사 대상 중에 80% 정도는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센터 내 최초 확진자는 부천의 라운파티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다만 이 직원은 5월 12일 하루만 출근을 했고요. 다른 확진자들은 23일 전후에 증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감염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오늘 방역당국은 이 물류센터발 감염을 이태원 클럽발 5차 감염 사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므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폭증한 수요 탓에 쿠팡은 물류센터의 단기 알바 직원을 늘렸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발열 체크도 했다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밥을 먹는 식당, 휴게실, 흡연실은 사각지대로 남았습니다. 24일 오전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걸 알고도 별다른 공지 없이 남은 근무조를 출근시켰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왔냐고. 근데 오늘도 확진자 나왔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게 그 핸드폰을 내거든요. 그 일을 할 때. 그래서 저희는 뭐 알 수도 없고 저희는 확진자 나온지도 모르고 일을 했는데 2층에서 어제 일하셨던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그 전날에 일하셨던 분들이 막 따지고 싸우시더라고요, 담당자분이랑. 그래서 알게 됐어요. 자, 특히 쿠팡 부천 물류센터는 이 수도권 서부 지역의 냉동,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중심 창고라고 합니다. 또 김이 서리고 얼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미덕인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 쉽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천센터 사정을 잘 아는 한 분과 제가 직접 통화해봤습니다. 작업 중에 이 마스크를 쓸 수가 없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냉동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면 김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얼어요. 얼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쓰고 일을 하고요. 오절조가 입었던 방한복을 거기에 또 입김도 들어가고 땀이도 무슨 비말을 성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걸어놓은 거를 그대로 또 오절조가 다시 갈아 축축해요. 네, 심각한 이야기 중이긴 하지만 잠깐 반가운 얼굴,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양 반장입니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뉴스룸에 가서도요. 이렇게 말이죠. 네, 이 특유의 습관은 여전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자, 예전에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안경을 쓰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흉내를 좀 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해도 양반장의 특유의 느낌은 잘 안 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종종 양반장이 그립다는 댓글 다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는데요. 양반장은 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익신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네, 선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선배 자리 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역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런 것들 시리즈로 자리 잡은 조반장도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코로나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천 쿠팡에 이어서 경기도 고양의 쿠팡 물류센터, 그리고 서울 송파의 마켓컬리 물류센터, 1,600명이 근무하는 경기 부천의 대형 콜센터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물류센터발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해서 첫 번째 학생 확진자도 나왔는데요. 서울 구로구 신도림 중학교에 다니는 1학년생이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어머니에 이어서 확진이 됐습니다. 다행히 등교 수업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등교 시작 이후에 서울 지역 첫 번째 고교생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강동구의 상일 미디어 고등학교 학생인데 학교엔 고3 학생들과 오전 등교를 한 고2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원 다 귀가 조치했고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근 학교에도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리 체계 속에서도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학교는 올 한 해 등교 수업을 아예 하지 못하거나 원격 수업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2차 등교 첫날인 어제는 전국 560개 학교, 오늘은 838개 학교가 등교를 미뤘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향후 3차, 4차 등교까지 강행을 할 경우에 교내 상주 인원이 늘고 또 이태원이나 쿠팡발 감염 확산세에 기름을 붓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교육부가 연기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방과 후가 문제인데요. 친구들과 동네 PC방이나 코인 노래방을 찾는 학생들, 일일이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숫자로만 보면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인 신규 확진 50명은 이미 깨졌습니다. 부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체제로 전환을 했고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규 확진 79명, 53일 만에 최다, 물류센터발 대규모 확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수도권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고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그 정치부회의 시작할 때 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중대본 1차장의 대국민 성명 얘기를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얘기니까요. 신 반장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발제 직후라서 최 반장한테 정리하라고 최 반장이 시켰습니다. 네네. 네, 자꾸 신 반장만 챙기시는 네. 것 같은데 신반장이 제가 잘하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 방역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이 모든 공공부문 다중 이용 시설 운영을 6월 14일까지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유흥 시설도 같은 기간까지 운영을 좀 자제를 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박물관, 공원, 또 국립공원 등 국립극장 등 이 모든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중단이 됩니다. 또 수도권 내 정부와 지자체 또는 이 공공기관이 주도를 하는 이 행사도 주관을 하는 행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소하거나 또 연기가 되고요. 자, 공공기관에서는 시차 출근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PC방 같은 곳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좀 감염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집합금지 명령을 오늘 내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상의 영업 중지 명령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관련해서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금지, 시설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시설 내 환경 검체 검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또 추가 근무 시 또 다른 전파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사는 또 사측이 확진자 발생 소식을 알고서도 직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또 직원 수백 명이 정상 출근한 점, 직원 명단 제공이 늦어져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또 확진자 발생 후에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유사한 대규모 물류센터가 많습니다. 자칫 상품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배달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한 부분적 집합 금지 명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부천 물류센터뿐 아니고요. 고양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켓컬리, 다른 물류업체죠. 거기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콜센터가 아주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959 사례로 익히 접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1,600명이 근무하는 부천 지역 콜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고 반장. 네, 부천 뉴베이스 타워라는 이 건물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콜센터라고 합니다. 부천시에 따르면 한 20대 콜센터 상담원이 지난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다시 콜센터에 출근한 월요일부터 증상을 보인 뒤에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직원 1,6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 특히 확진 환자가 나온 7층 직원 300명에 대해서는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확진자 명단을 보니까요. 성별,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사측에서 단기 알바생을 많이 썼고요. 또 이제 코로나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지금
뭐 대학생이라든지 또 30, 40대 주부들도 많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지금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전해드린 20대 콜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도 투잡을, 이른바 이 투잡을 뛴 경우라고 하는데요. 최근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주말에는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의 경우에는 명단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쿠팡뿐만 아니라 이 관련 업체 상당수가 포장이나 배송 작업에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많이 고용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들이 여러 업체를 돌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로의 확산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복잡한데 아무튼 이제 쿠팡 부천센터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 투잡을 뛴 확진자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여성도 콜센터 근무자라면서요? 네, 이 고반장이 설명한 뉴베이스 타워 콜센터가 아니고요. 이 부천, 또 다른 부천 지역 내 콜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미 물류센터에서 자가격리를 권고한다라는 지침을 받고도 이 콜센터 근무를 이어간 걸로 알려졌는데요. 40대 여성입니다. 자, 지난 23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고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이 검사 당일인 26일 이 직장인 콜센터에 출근했다가 잠시 외출을 해서 검사를 받고 또 다시 콜센터로 들어와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퇴근 후에는 시장과 과일 가게까지 들렀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콜센터 직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권고를 받고도 이렇게 출근하고 또 뭐 시장까지 가는 경우다 보니까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접촉자인 동료 근무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로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콜센터는 현재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아까 뭐 시작할 때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뭐 지금 아주 중요한 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또 일이잖아요. 홍콩 국가보안법이 조금 전에 통과가 됐죠? 네, 사실 제가 신세계 코너에서 좀 다루려고 했는데 네,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서. 네, 집단 감염 사태가 좀 심각해서 발제해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오늘이 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 양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3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논란의 중심에선 홍콩 보안법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찬성이 2,878표고요. 반대가 1표, 기권은 6표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거고 이 홍콩 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서 반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콩 내에 반정부 시위자에 대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최종 통과를 시켜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어제 홍콩에서는 대규모 반중 시위가 열렸는데 약 360여 명이 체포되는 좀 그런 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제 미국 국무장관이 뭐 밤에 또 입장 발표도 했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입장을 냈는데요. 중국이 홍콩을 중국처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자치권이 박탈돼 중국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미국 법에 따른 특별주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홍콩의 특별주의가 박탈이 되면 홍콩은 낮은 관세 등 그동안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여러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선 미국의 여야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데 이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도 미국 정부는 홍콩을 억압하는 중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네, 뭐 미중 갈등은 커질 거고요. G2 사이에 낀 우리 외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 외교부에서 관련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네, 강경화 장관 주재로 해서요. 외교 전략 통합 분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오늘 당장 결론을 내는 자리는 뭐 아니고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하고 큰 전략이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강경화 장관뿐만 아니라 통일, 국방, 산업부 관계자 모두가 참석을 했습니다. 자, 회의 참석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칙과 일관성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고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 또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코로나 사태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좀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야 되겠네요. 오늘 발제는요.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79명, 53일 만에 최다. 물류센터발 대규모 확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오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개표 시연에 나섰습니다.
투개표 관리는 공무원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30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다면서 선거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련 소식을 조 반장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F, O, L, L, O, W. Follow the party. 연일 팔로우 더 파티를 외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훈 의원. 기승전 팔로우 더 파티를 외치다 보니 이젠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민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에도 거의 주문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구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원 근당,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영원을 빼면은 follow the party가 돼요. 그게 숫자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런 그 숫자에 배열이 있어요. 배열이 있는데 하나에 누가 봐도 특이한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됩니다. 그 알파벳을 하나하나 짚어갔더니 F, O, L, L, O, W, T, H, E 하고 하나 떼고 P, A, R, T, Y가 나왔어요. Follow the party 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거기에 이렇게 쫑딱거려가지고 딱 했더니 나온 거예요. 본인도 본인 설명이 난해하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미래통합당마저 민 의원을 외면하는 현실에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Nobody is obliged to do better than one is able to. 사람은 자기 능력 이상 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팔로우 더 파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습니다. 민 의원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정말 특출한 모양입니다. 전문가들조차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선 되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괴담을 퍼뜨렸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민 의원은 팔로우 더 파티를 외칠 때가 아니라 리브 더 파티, 당을 떠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에 흔들릴 민 의원이 아닙니다. 고맙게도 든든한 응원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제목부터 느낌이 옵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용기 100배한 민 의원,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흔들었던 투표용지 6장의 출처를 공개했습니다. 민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사람, 개표 참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관인도 본인이 처음 투표용지를 입수한 건 아니라고 발을 뺐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며 투표용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 6장은 혹시 어떤 분이 선생님께 건네주신 건지 좀 공개해주세요. 거기에 사무원쯤으로 되시는 분 같아요. 뭐 나이는 한중반 정도 되고 이런 분이니까 제가 뭐 보기 전에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착의는 대충 알지만 뭐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신원이나 이런 거를 선생님과 알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 의원은 공익 제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선관위가 사전투표와 개표를 시연했습니다. 개표 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개표소의 바쁜 틈을 이용하여 투표 용지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 의원은 의미 없는 셀프 검증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뒤에 운전해보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당일 유효입니다. 부정선거도 당일 유효예요. 지금 잡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여럿 있는데 그거를 우리나 검찰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명을 해 보이는 거지 그 셀프 검증이라는 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선관위가 뭘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민 의원. 안타깝게도 민 의원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입니다.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세요? 글쎄요,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가 신빙성을 두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특별하게 얘기할 일이 없어요. 민 의원이 마르고 닳도록 외치는 팔로우 더 파리, 당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당인으로서 당의 뜻을 따라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리브 더 파리, 당을 떠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는 8월 29일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아직 석 달이나 남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해찬 대표는 차기 지도부를 언급하며 사실상 당권 이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지도부가 당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대선 잠룡들까지 출사표를 만지작거리면서 판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NY, 이낙연 전 총리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심을 좀 하고 계시다는. 잠깐만요. 제가 오늘은 아무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봤는데요. 대체로 맞습니다. 그 연합뉴스 기사 바로 이겁니다. 이낙연 당권 도전키로 내주 출마 선언 관측. 그냥 맞다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늘 조심조심 특유의 간접 화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 전 총리의 매력 포인트로 꼽히죠. 특유의 안정감. 사진 한 장을 찍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정말 똑같으시네요. 이낙연 전 총리만큼 신중하기로 유명하신 분, BK. 김부겸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측근들과 만나 최종 행보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전언입니다.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지난 총선 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구 경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김 의원이 겉보기엔 샤이해 보이지만 스킨십에 강한 흥부자입니다. 상하이 보이스터 주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상하이 보이스터 주면서 온 동네를 주름잡았다. NY와 BK 각각 호남과 영남을 대표합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당권을 잡든 차기 대선 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반면 낙선자는 정치적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홍영표, 우원식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채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 다 원내대표 출신입니다. 당 대표가 당에서 맡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리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보다는 당락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177석, 거함 민주당을 이끌 선장이 누가 될까요? 그 경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낙연 대 김부겸 당권 경쟁, 미리 보는 대선 경선. 네, 오늘 원내대표 회동 관련해서요, 속보를 많이 전하느라고 여기서 제가 대충 좀 속보 위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참모들이 모여서 관련한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내일 추가로 좀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요. 네, 뭐 더 있지만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드리면요. 그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일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아, 내일 한대요? 제가 발제했던 게 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 윤미향 당선인의 뭐 기자회견이 있다니까 좀 제대로 좀 고반장이 좀 취재를 해봐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발제 제목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김부겸 당권 경쟁 미리 보는 대선 경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좀 비틀거렸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거고요. 갑질 폭행 양진호의 징역 7년 선고입니다. 2018년 엽기적인 갑질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폭행은 기본이었고요. 직원들에게 닭 살생을 강요하고 머리를 강제로 염색시키는가 하면은 몸에 거머리를 붙이기도 했죠. 오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 7년의 실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해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지시를 따라야 했다면서 이들이 당한 인격적 모독 또 정신적 고통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에 제2의 양진호가 더 있다면 이 판결 내용 곱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장도 터에서 한번 치면서 오시죠. 뭐라고요? 터에서 한번.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아까 김부겸 의원. 발음을 똑바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약자? SB? 아닙니다. 트위스트를 자꾸 김부겸이 터라고 그래서.